1부에서 5부까지는 오늘날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역에서 영제국과 관련해 발생한 일들을 살펴봤고요. 남은 6부와 7부에선 그 바로 위쪽 지역인 로우디지어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오늘날의 짐바브웨와 잠비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1부에서 살펴본 세실 로우즈가 자신의 이름을 본떠 개척한 광활한 영국 식민지죠. 이 지역은 나중에 각기 다른 나라로 독립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짐바브웨에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비슷하게 심각한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로우즈가 영국의 제국주의자이자 사업가로서 설정한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영제국의 통치 영역을 자신의 근거지인 남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쪽으로 확장하여 이른바 카이로에서 케이프까지 이르는 아프리카 종단 연결로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아프리카 횡단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어요. 프랑스는 아프리카 서단의 다카르, 즉 오늘날의 세네갈로부터 동단의 지부티까지를 연결하는 아프리카 식민화를 추진하는 중이었거든요. 두 나라는 수단에서 충돌하는 파쇼다 사건을 거쳐 영국이 약간의 우세를 점한 채로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종단 정책, 횡단 정책을 완벽하게 성공시키지는 못하게 되었고요. 1889년에 로우즈는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 BSAC를 설립하여 종단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어요. BSAC는 영국 정부로부터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아 남부 아프리카의 광물 자원을 개발하고 식민지를 추가로 개척하기 위한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BSAC는 1890년에 첫 번째 대규모 탐사대를 북쪽으로 보내 이 지역을 탐험했습니다. 파이어니즈 칼럼이라는 명칭의 이 탐사대는 영국인과 일부 아프리카너스가 지휘를 맡고 원주민 병사들을 대거 동원했습니다. 이들은 인근의 보츠와나 지역을 통과해야 했는데 이곳은 영국의 보호령으로서 식민지 상태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 지역 부족장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통과한 로즈는 결국엔 쇼나와 은데벨레와 같은 원주민 부족들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로즈는 여기서도 무력과 협상을 적절히 섞어가며 이 지역을 영국의 통제 아래 두려 했습니다. 결국에는 BSAC 군대를 동원하여 원주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밖에 없었어요. 1890년에 케이프 식민지의 총리로 임명되어 남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정치 권력까지 장악한 로우즈는 1893년과 1896년에 두 차례에 걸쳐 마타벨레 전쟁을 벌였습니다. 마타벨레는 은데벨레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면 되고요. 줄루족의 일파로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영국의 화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처음엔 애매모호한 외교 용어를 사용해서 평화적으로 그들의 토지를 강탈하려는 시도도 해봤으나 실패했지요. 1896년의 전쟁에선 로우즈가 비무장 상태로 원주민 진영에 들어가 단판을 짓기도 했어요. 얼마나 대담한 성격이었는지가 잘 드러나죠. 완전 상남자. 쇼나족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분열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이들 역시 많은 희생을 치르고 BSAC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남로디지아로서 오늘날의 짐바브웨에 해당하는 곳이고 이곳을 개척한 BSAC는 이어서 북로디지아, 즉 오늘날 잠비아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식민지로 개척합니다. 이 지역 개척에 관련된 흥미로운 야사가 하나 있는데요. 로즈는 이 지역을 개척하면서 손에 넣은 곳 중 하나에 위니프레드라는 지명을 붙였었대요. 그런데 이것은 로우즈의 애인의 이름이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야말로 썰이고요. 근거는 불명확해요. 이게 사실이라면 로우즈는 상남자인 동시에 로맨틱가이였나봐요. 하지만 참고로 로우즈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고 동성애자로서 남성 비서와 사랑했었다는 설이 더 유력하니 참고하세요. 그와 관련된 정식 기록에는 여성의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 그저 일에만 미쳐 지낸 인물이 아니었나 싶네요. 여하튼 이 두 지역을 완전히 영국의 통제하에 두게 된 로우즈는 유럽인 정착민들을 이주시켜 본격적으로 식민지화했습니다. 백인 정착민들은 주로 남부에 많이 거주하면서 농업과 광업에 종사했고 영국 제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농업의 경우 곡물, 담배, 면화 등이 특히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원주민으로부터 강탈한 광활한 토지를 바탕으로 한 기업적 농업이 발전한 거죠. 북로우디지어는 트랜스바알 등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 외에도 구리와 철광석 등이 이 지역에서 발견되었고 BSAC는 이를 대규모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부와 비교해서 농업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적었기 때문에 백인 이주민 인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어요. 특히 북부의 카탄가 지역에서 개발된 구리 광산은 이 지역 경제는 물론 영제국 전체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리는 각종 산업 재료로서 매우 가치가 높았고 군수 분야에서의 수요도 많았거든요. 또한 로우즈는 로우디지어 전체의 철도와 도로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물류를 원활하게 하여 영제국 전체의 중요한 교역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의 정착과 경제 개발은 원주민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원주민은 대규모로 토지를 빼앗기고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했으며 유럽인이 정치, 경제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백인들이 어파트하이드라는 인종 분리 정책을 법제화해서 공공연하게 인종차별을 한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그 차별의 정도를 비교하자면 본질적으로는 별로 다를 것도 없는 악랄한 성격의 것이었죠. 이는 이후 특히 남로디지어에서 심각한 인종 갈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로우즈는 이 지역에서의 통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 수단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BSAC로 하여금 실질적인 정부 기능을 수행하게 했어요. 회사는 법률을 제정하고 군대를 조직하며 경찰과 행정관리도 담당했습니다. 로우즈는 로우디지어의 정치적, 경제적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제임슨 습격 사건의 실패로 인해 케이프 식민지 총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BSAC의 총수 지위는 유지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했지요. 1902년에 48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면서 영향력을 더 확대하는 것엔 실패했지만요. BSAC는 이 지역을 초창기부터 남로우디지어와 북로우디지어로 구분해서 통치하긴 했지만 개척 시기에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지 크게 구별하진 않았어요. 다만 북쪽은 주로 광업에 이해관계가 집중되어 있고 백인 정착민들도 광산의 관리에 치중하는 극소수 인구였던 데 반해 남쪽은 농업에 종사하는 백인 인구가 대규모 토지를 장악하면서 원주민을 저임금 노동자로 착취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토착민과의 갈등이 더 심하다는 차이가 있었죠. 따라서 북로디지어는 1964년에 독립할 때 영국 정부와 비교적 순탄한 협상을 거쳐 평화로운 방식으로 잠비아 공화국으로 탄생할 수 있었어요. 백인 인구 비율이 2% 미만이었고 토지 점유율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 후 이들에 대한 처우가 큰 문제를 발생시키진 않았습니다. 독립운동가 출신의 초대 대통령 케네스 카운다도 광산 국유화 조치를 서두르지 않고 백인들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측면을 인정해 인종 간 갈등을 최소화했어요. 5부에서 살펴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파트하이드나 다음 방송에서 살펴볼 짐바브웨에서의 심각한 인종 갈등에 비하면 비교적 아름다운 그림이었다고 할 수 있죠. 자, 다음 이야기는 영제국과 남아프리카 시리즈의 마지막 방송 7부입니다. 짐바브웨의 탄생에 얽힌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